대외제 시행 연구를 위한 공청회에 앞서 우리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샬롬의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총회장님께 큰 은혜를 더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실 우리 부총회장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입으로 이어질 귀한 공청회에도 발제자로 나서는 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능을 더하셔서 우리 총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좋은 의견들이 오늘 이 장을 통하여 마음껏 왕래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이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사 우리 모두가 다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교를 수고하시는 김성근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샬롬의 마음과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제가 하도 샬롬을 많이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좀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샬롬의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3장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의 것을 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땅의 것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후에 쭉 땅에 있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뭘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인이라. 땅의 것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탐심과 그리고 다툼, 분열, 이런 부분에 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
에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라 라는 말씀은 지휘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컨덕트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지 말고 이 평강, 이 샬롬을 지휘를 해서 너희 마음이 그 샬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주님이신데 주인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샬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음으로 샬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샬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샬롬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샬롬은 수평적 샬롬, 그 이전에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샬롬이 허락이 되어지고 샬롬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샬롬을 힘입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수평적 샬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이 에레네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라서 교회는 바로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매도 바로 그리스도의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샬롬을 이루는 우리 총회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이 책이 우리 한국에서는 200만 부가 팔렸답니다.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을 보고 탐독하기보다는 거의 진열장에 장식장에 그래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 꼽아 넣어야 폼이 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제일 선호한 책 넘버원이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 것입니다.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일 첫 번째 책으로 탐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먼저 보니까 공리주의, 이 정의를 이제 공리주의에서 발견해 본다면 공리주의는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공리주의를 주장하고 이것은 다수가 행동한 그것이 정의다. 소수는 조금
무시가 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정의 아닌가? 이것이 공리주의적 입장이고요. 그 반대가 이제 자유론입니다. 존 스토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은 천부적인 그 자유의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공리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어떤 다툼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정치에 많은 그 명분들이 사실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 아니다. 개인의 자유, 그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말해서 칼빈 같은 사람은, 칸트 같은 사람은 정언 명령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 바른 가치가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좀 성경적 관점으로 본 것 같기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칸트는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규정했기 때문에 다 성경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정언 명령에 있어서 그것을 정의로 삼는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추구하는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정의를 구할 때 성숙한 공동체 일원들이 구할 때 그들은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잘 합의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목적론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마이클 샌들도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 성숙해야 합니다. 공동체 일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바른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구성원을 가졌을 때 공공의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을 구한다 하지만은 모두 다 뭔가 명분으로 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탐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공공선, 변장된 공공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회를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낮에 회덮밥 먹고 저녁에 회덮밥 먹어가지고 지금 몸이 좀 참네요. 왜 회를 안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모든 회도 참 제일 안 먹히는 회가 당회라는 거죠.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회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잘 도출해서 그 의견을 서로 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게 함께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회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회의 또 특히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회의는 회의를 딱 시작할 때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거는 적으로 간주하고 암살 내지는 저격 이게 회의를 싸우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체 생활하면서 회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기업이지만 여기에 이 세상의 기업의 회의는 우리 편, 나무 편, 그 편가르기 회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것이다. 어떤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많을 때 경영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인격체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존중하면서 회의를 해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제가 지금 초회장으로서는 한 그룹밖에 못하는데 제가 평소에는 4그룹을 인도합니다. 4그룹을 인도하는데 그 한 그룹에 평균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는데요. 한 40분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듣기가 참 지루했는데요. 나중에는 들으니까 경청도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적극적 경청이 있지만 맥락적 경청이 있어요. 들을 때 계속해서 그 문맥과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들을 때 이 맥락적 경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평균 한 주에 160분 정도를 제가 계속 경청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은 은혜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이 경청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당연 또 우리 교육자회 여러 회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어떤 목회적 아이디어를 얻을 때 항상 이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하면 그 교육자가 전문을 말하는 이건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저것들보다 내가 낫습니다. 웃어도 되면 안 웃고 너무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내어놓으면 문제를 객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제 속에 내가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보고 내려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신학을 할 때 김정우 교수님이 그 잠언서를 강의하는데 아주 참 인상 깊은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분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 지혜로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구조는 연역법적 구조로 보게 되는데 이 지혜에 있어서는 물론 연역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이 사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기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은혜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많을 때 경영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이 함께 회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저께 브라질의 그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12시에 WRF라고 세계교육주의 협의회 그 대표와 이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총회와 저의 그 주체로 리셉션하고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브라질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브라질 장로교회에 오셨는데 그 브라질 장로교회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 장로교회가 전 세계에서 개혁교회로서는 장로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교단은 합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학적 배경에 보면은 그 브라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갔는데 그 개혁주의가 그 개혁주의의 북장로계의 그 개혁주의의 어떤 영향이 우리 한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과 그 신학 노선을 가져가는 이 장로교회가 전 세계에서 보면 합동하고 자기들은 같이 간다. 이렇게 지금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 교회가 원래 한 70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현 지금 총회장님과 현재 그 교단의 어떤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100만이 됐는데요. 현 총회장님 임기가 4년 그리고 연임 지금 한 20년 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힘있게 시작했는데 목사들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끝난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총회장 눈치를 보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 전임 우리 총회장님은 제 눈치 전혀 안 보셨어요. 왜냐하면 목장 기도회 때 폐회에는 항상 부총회장님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저를 잘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지나서 제가 총회장이 됐습니다. 1년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장로교회가 지금 학교가 몇 개냐? 학교가 200개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교 다 브라질 장로교회에서 지금 세웠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200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브라질 장로교회는 분명한 신학과 그리고 영향력,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석 65주년이라는 그 대회에 축사로 제가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동안 김장한 목사님, 통합의 김상훈 목사님하고 제하고 이렇게 축사를 맡게 됐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방배동에서 설하는 것이 났네요. 방배동에서 설하는 것이 났어요. 사당동 너무 폼 잡은 거 사과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배 총신하면 사실 옛날에 그 예비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비고사 떨어져도 갈 수 있는 데가 방배 총신 아닙니까? 그 사랑방하고 다르죠. 모나미 볼펜할 때 모나미 그 정도로 이렇게 한 이제 우리 방배 총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배 총신이 백석대학에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3만 명입니다. 우리가 왜 형과 건물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방배 총신에 가면 그 총신의 방배 신학교에 보면은 참 굉장한 발전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인 수가 7,000 내지 8,000 7,000 뭡니까? 12,000개 교회, 그러니까 7,000 내지 8,000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이 우리가 이제 12,000이고 통합이 이제 한 10,000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7, 8,000인데요. 백석 측에서는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6월달에 또 확장한다고 축사하자고 또 오라고 하죠.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계속 그쪽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백석 쪽. 백석 측에서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질이 낮은 교회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변두리에 있는 교회겠지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목사님과 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판단해가지고 뭔가 그 교단을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여집니다. 그 교단은 이 목회의 환경과 여건을 자꾸 열어주면 단적으로 정년제도 그렇습니다. 백석제는 75세. 그러니까 자꾸 목회 여건을 자꾸 열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교단의 중요한 방향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 교회라든가 백석적 교회라든가 하는 이제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단의 강력한 리더십, 그 교단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교단의 발전을 전부 완전한 발전이라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찌됐든 개혁신학을 건강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대회자가 108일기에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로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회자가 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첫째, 법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91회에서 총회에 결의가 됐습니다. 대제 시행으로. 그러나 94회에서는 여건이 성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행치 말아야 된다. 시행할 수 없다라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7회의 대제가 나왔습니다. 107회에서는 대제 전제를 통해 특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이 전체 사회를 보면서 또 그 전에 정치부와 이 안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어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제가 좀 그 부분에서는 더 깊이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총회장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총회의 모든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총대들의 어떤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회장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대회를 저는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총회장은 1년도 아닙니다. 한 반년 총회장을 섬겨보니까 제가 부총회장 때 보는 이 총회하고 제가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를 보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107회에서는 예제 전제를 통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도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보여주거든요. 총회 대내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총회가 목회를 돕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회자가 되었을 경우에 어떡할까? 총신대학은 어떻게 될까? 총회 본부는 어떻게 될까? GMS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개혁신학의 발전
총회가 나가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회 대외적으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개혁신학의 보루는 우리 총회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같이 브라질의 장로교회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개혁 교단을 볼 수 있는 것은 합동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우리 총회가 너무나 지금 세계교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합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번 한교총 공동대표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좀 늦게 갔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그 한교총 대표 목사님이 이 한교총 안에 NCCK가 들어도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와가지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합동도 그러냐? 나는 그 대표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동은 WCC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합동은 NCCK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한교총에 모일 때 NCCK가 만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분명합니다. 단지 한국교회의 어떤 연합된 일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 한교총을 같이 세워서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신학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회견을 해드리 그 내용을 갖다가 누가 잘라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도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두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합동을 지지합니다. 합동이 살아있네요. 합동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총회의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합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이 일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샬롬의 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샬롬입니다. 우리 신학적 관점의 샬롬입니다. 그 샬롬에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을 드리시고 서기의 최성원 목사님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총회대회제 시행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총회장 우리 권순홍 목사님, 또 축도 맡아주신 우리 부총회장님 모종 목사님, 또 발제, 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책자는 전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공청회 후에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회장이신 오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WRF 오늘 환영 오찬이 있습니다. 제가 푸득이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장님과 함께 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석탄영 우리 위원장님 상심하지 마시고 축도까지 하고 나서 사라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신현철 목사님, 이종석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걸 제가 전전하고요. 때로는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목장 기도회 때 폐회 예배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거는 심심하다는 것이 그냥 할 일 없다는 뜻이 아니라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총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3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30초도 채 되지 않는 축도에서 양해 말씀을 한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종이 오늘 대회제 시행 연구위원회 우리 석찬영 위원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의 대한예수연합의 총회와 총신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뒤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나가셔서 물 갖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이쪽 앞으로 대회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강사님들을 두 분을 모셔서 찬성 반대 쪽에 두 분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회장님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20분으로 발제 시간을 20분 아마 20분이 넘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자로는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목사님 이 대회제 시행 반대 쪽에 의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광교제일교회 이정숙 목사님 대회제 시행 찬성 쪽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현철 목사님,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제 반대 쪽에 발표를 20분간 지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현철 목사.
저는 그 대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좀 논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립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난 반대 입장으로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반대 입장에서 논찬자가 없으니 목사님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래서 사양하는 것을 반대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반대자라는 입장보다는 위험성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존재하게 될 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총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 총회제라고 말한다면 총회제와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과 이 둘 사이에 분명히 상호 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집중력이 있는 반면에 대회가 갖고 있는 분권적으로 이것이 잘 정리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회를 섬기면서 제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 왔고 또 필요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 그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그 제도를 잘 시행하고 적합하게 시행해가지 못하면 그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도가 아무리 나빠도 그 제도를 시행해가는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 잘 시행해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한 장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이 대회제 시행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대자 입장에서 반대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논증을 가지고 이런 대회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이런 대회제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회제를 꼭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대회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못하면 이 대회제는 매우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논찬을 통해서 대회제를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회제를 시행하게 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이 위험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대회제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페이지에 대회제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회제라는 것의 개념을 굳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인데 지금 현재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구도로 총회 질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를 하나 더 삽입해서 하고 그리고 총회라는 질서로 두 개 하겠다 하는 것이 대회제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제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대회제가 외국에서 논의되는 대회제와의 개념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는 대회가 먼저 생기고 총회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총회가 먼저 생기고 총회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입장에서 대회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회제가 존재하게 됐던 것이 총회가 먼저 생겨서 대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리고 그 대회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총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대회가 부흥했으니까 총회를 통해서 교단의 하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시스템인 것과 총회가 거대해졌으니 대회를 분산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아주 미묘한 정치적 계산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 많은 정치적 계산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들 또한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의 정치 그리고 장로회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으로서 장로회주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회제를 생략한 채 장로회주의를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장로회주의 그러면 대회가 반드시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단이 지금 총회가 먼저 만들어져서 총회가 잘 갖추어져 있는 형태 속에서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이 장로회주의라는 그 정치 원리에 꼭 부합한 것이냐, 꼭 그렇게 해야만 장로회 정치에 꼭 부합하게 되느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글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이 대회제에 관련된 교단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몇 차례에 걸쳐서 대회제에 대한 건의와 주장들이 몇 단계로 진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1922년 총회 때부터 사실은 대회제를 시행하자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는 대회제 논의를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논의가 구체화되긴 했지만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대회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1922년 무렵에 대회제를 주장하게 됐던 그 대회제 주장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단이 정치적으로 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 호남, 영남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대회제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달라 하는 주장들이 있게 됐고 그 대회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우리는 교단을 탈퇴해서 대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논의까지 가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6년 이후에도 그런 헌의들이 있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반발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대회제가 또 시행되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이 무렵에는 도심과의 통합 과정에서 이 대회제를 시행하게 되는 주장들이 있게 됐고 대회제가 일부 시행되다가 3년 정도 시행되고 중단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제 본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논의됐던 것은 구개혁 측과 합동하게 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는 합동과의 합의사항 가운데 대회제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 헌의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됐고 대회제 시행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과정들을 진행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제 시행을 향한 방법들과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내 곧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부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구개혁 측의 일부에서는 이 대회제 부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고 그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일부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들도 있게 됐고 그 구개혁 측의 신학교인 광신대학 쪽의 원외고 학생들은 아주 강력한 반발의 메시지를 나타내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회제 논의는 중단되어 있다가 지난 총회에서 부총회장 공약과 함께 이 대회제가 연구되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회제 찬성하는 분들이 약 75% 이상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에 대한 이견들도 또한 있습니다. 대회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75%는 찬성이지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은 반대다 이렇게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문에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회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이면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됐고 그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게 됐고 또 정치 번역에서 배제되었던 분들이 일정한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회제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대외제 요구의 배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최근의 대외제 요구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총회가 거대한 총회가 되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강력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총회가 너무 거대하니까 토의 과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외제라는 것을 통해서 총회를 좀 축소하고 대외를 확장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으로 대외제를 논의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게 됐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제를 주장하게 되는 그 논리적 근거가 16페이지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에서부터 꽤 많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25페이지까지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와 배경,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뒀는데, 이것은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 논증을 다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다음에 우리 이종숙 목사님께서 대외제를 왜 시행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만 대외제, 마이크가 많이 들립니다.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누가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가 하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만 이 대외제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봤지만, 제가 지금 대외제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정치권에서 그 정치적 권력과 힘을, 요건을 갖게 되는 측면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배제되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대외제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제 지금 주장은 반대자의 주장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살펴보게 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대외제 시행이라는 이 시행과 관련돼서 좀 민낯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혁 측의 입장에서 대외제 시행에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부개혁층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목적 가운데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울과 서북지역 권역에서 대외제 요구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서울과 서북은 상대적으로 교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총회장 한번 데려가면 경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노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총회장 되게 되는 돌아오는 몫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호남 중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중부권에서도 이게 3구도로 돌아가는데 총회장이 되거나 교권을 갖게 되는데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외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대외제 시행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영남이에요. 영남에는 3구도로 돌아오게 될 때에 3구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남은 비교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서 총회장을 되거나 교권을 장악하게 되는 비율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제를 굳이 하면 손해다, 대외제를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반대하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찬성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교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교권이다. 그리고 물론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측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많이 있었지만 만들어내는 적이 없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총회 교권을 통해서 행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3구도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회의 전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도 그러고요. 총회의 법률적 제도를 전산화해서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총회의 판례식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온 교단의 모든 기관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총회의 어떤 신학적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총회와 관련된 신학적인 맥락들을 잘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 시스템에 효용 가능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총회를 대외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것인가? 아무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대외제를 하면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외제를 한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주체를 보게 될 때 대외제는 결국 정치적 교권의 욕망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대외제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험을 보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대외제 시행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29페이지까지 대외제 시행을 하려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이 지금 대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헌법대로 대외제를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대회의 그 직능과 총회의 직무가 일치합니다. 물론 총회의 직무 가운데 대회와 좀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총회의 직무와 대회의 직무가 현재 헌법대로 하게 되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대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을 전부 총회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제가 법률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헌법상으로 대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도록 존재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의 직무에 대회의 직무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헌법대로 대외제를 시행한다고 말하면 총회와 대회가 두 개가 양립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똑같은 형태의 총회와 똑같은 직무를 가진 대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대회를 5개 대회제로 대회를 만든다 그러면 총회가 하나 존재하고 대회가 5개 있어서 결국은 6개의 총회가 만들어지는 격과 비슷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 문제를 선결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외제를 시행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대외제를 시행하게 될 때 신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 신학교의 문제는 이 대회 간의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될 것이고, 또 통일학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신과 다른 총회 인준신학대학원들, 그 인준신학대학원들 간의 갈등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적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대외제 시행은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총회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총회 재산권은 총회의 유지재단에 총회 재산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응급재단도 응급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 속하여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 총회의 컨트롤을 받고 있게 되는데, 대외제가 시행됐을 때의 이런 총회의 재산 문제는 이것은 대외로 분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총회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대외제를 하게 될 때 우리 교단 안에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재산권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해 놓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외제를 하게 될 때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응급재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응급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강력한 우리 총임원회와 총회지도부에서의 결단으로 그래도 응급기금들이 조금씩 이제 모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교회나 지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는 응급재단이 엄청난 손해에 대하여서 응급재단에 대한 불신임이 마음속에 깊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통합측 총회의 응급재단이 엄청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300억의 재산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총회가 대외제로 바꾸게 된다면 이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이며 그리고 응급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총회가 대외제를 운영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마 우리는 엄청난 부도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지역 노회입니다. 무지역 노회, 저는 지금 황해노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러나 무지역 노회 문제도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외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무지역 노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지역 노회는 전국에 뻗쳐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은 각각의 그 노회들은 대외제를 통해서 지역 대회에 소속되어 둡니다. 그럼 무지역 노회, 지금 서북 지역에 대회를 별도로 둔다 그러면 서북 지역 대회를 별도로 두게 됐을 때에 전국을 상대로 한 대회가 되니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대회가 되지만 무지역 대회는 새로운 총회가 되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총회가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무지역 노회를 풀어헤쳐서 지역을 보낸다 그럴 때 그 무지역 대회에 들어가게 된 무지역 노회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게 되는지의 문제도 큰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대외제 시행이 어렵다. 예,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예, 그럼 이제 30페이지부터 결론 부분까지 아주 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제를 수행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대외제를 수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첫 번째는 교단의 정치화와 지역 패권주의의 위험성입니다. 교단 정치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아니요. 오히려 대외제를 통해 정치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패권주의가 강화됩니다.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중부는 중부대로, 서울과 서북은 각각 강력한 대회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대회가 부흥되고 대회가 더 강력한 대회가 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지역 패권주의를 만들게 되고 교단의 엄청난 분쟁과 싸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외제와 비슷한 것이 감리교 감독제도인데 감리교 감독제도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총감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법정 투쟁까지 하는 싸움을 봤을 겁니다. 우리도 그 꼴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대회 내에서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잘 보는 노예 간의 조그만 조건 때문에 노예 하나를 간신히 또 쪼개고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단은 노예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더 그런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헌법상으로는 3개의 노예만 존재하면 대회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노예가 모여서 우리 깨고 대회하자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쟁을. 그럼 이 분쟁이 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합적 정체성이 혼란입니다. 대회가 존재하게 되면 분명히 대회는 강조사 고시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회 신학교를 가지고 그 대회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생들을 강조사 고시하여 목사되게 하려는 제도를 분명히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권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회 간의 신학적 갈등 우리가 지난해에 WEA와 관련된 부분에 교단 내의 엄청난 신학적 갈등들을 보았고 카톨릭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신학적 갈등을 우리 교단 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교단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대외제는 중앙집권화를 맡게 되고 교권이 팽창을 받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시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정말 교단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것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이 대회제를 수행하게 되고 수행해 가게 된다면 대회제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될 때에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교권에 더 많은 비중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회제를 위험하다. 오히려 대회제에 대한 대안을 내자면 이 대회제를 시행하기보다 총회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구상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노예들이 끊임없이 분화되는 것을 막고 노예 규모를 큰 노예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노예가 한 3개, 4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야 하나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대 노예, 확대 노예 형태의 노예를 더 구축하고 총회의 총대 숫자를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행정효율성을 키워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긴 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 강의 광교제일교회 이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대제가 필요하다 찬성적에 발언합니다. 이종성 목사님 25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25분에 딱 맞춰주면 좀 해주세요. 저는 25분 안 하고 2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필 목사님 정말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대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결혼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총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대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앞서 있는 교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입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떳떳할 수 있지만 우리 총회 정치나 행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총회는 예전의 총회가 아닙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총회 전산망에 보고되어져 있는 총회 현황은 162개 노회, 11,290개의 약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숫자가 26,168명입니다. 물론 군목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평신도가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수가 2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98개국에 약 2,596명이 나가 있는,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교를 비롯해서 11개의 그 총회 인민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총회를 하게 되어지면 총대 수는 무려 1,600여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 수가 약 3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총대 수는 1,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정치부장을 했었습니다. 총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수백 건입니다. 그 수백 건의 안건을 월요일 날은 선거하고 예배드리고 못 끝나고, 금요일 날은 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끝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렇고, 화요일, 목요일, 거의 이틀 만에 그 수백 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보고, 뭐 내외 인사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 총회가 이 헌의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얼렁얼렁 막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면 거의 모든 안건은 다 총회 임원에다가 위임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 임원회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총회 임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총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는 좀 표현이 거칠어진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총회는 장로교 본연의 정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장로교단의 교황 정치, 장로교단인데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그런 폐해를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대제에 대한 역사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당시에 우리 총회는 대회를 조직했었습니다. 우리 누가 이제 PPT를 좀 넘겨주면 좋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5개 대회를 조직을 했었습니다. 대회가 조직되어진 날짜까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요. 영남대회, 충청대회, 호남대회, 서북대회, 중부대회 이렇게 대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다가 불과 4년 만에 대회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대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총회의 전체 총대수가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목사 수가 총대가 153명, 장로가 153명, 선교사가 1명이 있어서 홀수로 이렇게 총대수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회가 있지 않아도 총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하고 일단 우리는 총회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회에 대회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건의안은 계속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 대회제 건의안은 늘 이렇게 우리 총대들이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현행대로 그냥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오다가 우리 90회 총회 시에 개혁 측과 우리가 합동을 하면서 양 교단은 합동 원칙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 10항에 보면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는 법대로 실시하기로 하다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 총대들이 전부 다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91회 총회에서 대제 실시는 91회기 동안 헌법적 요건 및 행정적 실시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대제 시행을 위한 실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하다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총회에 보고하고 실시하기로 하다라고 가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것입니까? 91회부터 그렇게 하면 101회, 107회니까 약 17년이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하자라고 가결해놓고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총회는 94회 총회에서 대제 그 시행 연구를 위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권의 책에 해당할 만큼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제 연구시행위원장이 김성규 전 총회장님이셨는데 그때 보고를 보면 대제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대제 시행을 위한 로드맵, 대회 권역 조정안, 정치 조직안, 총회와 대회의 기능 조정안, 대제 시행에 따른 총회 및 대회 재정 운영 정책, 예산 규모,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회와 대회 예산 확충 방안, 대제 시행에 따른 총회와 대회의 인사 정책 및 인사 운영, 총회 규칙 조정 및 대회 규칙 제정안, 그리고 지방신학교였던 당시 대신대와 광신대의 그 찬성 동의서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때의 그 대제 시행 연구에서 발표했던 그 보고서를 우리가 준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면 물론 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수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세밀하게 잘 그렇게 구성된 보고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마다 대제 시행에 대한 이 헌의안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늘 크게 큰 토론 없이 기각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총회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도자, 특히 총회에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저는 총회의 법과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회의 법과 규칙대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총회의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헌법이잖아요. 헌법에는 대회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회에 대한 그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과 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제에 대한 이 헌법적 조항들이 총회에 대한 것보다가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잠재해버리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총회를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비대한 총회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총회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총회 임원이 되려고 하면 전국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이 전국을 쫓아다니려고 하는데 전국을 쫓아다니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총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단체,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를 가야 할 그런 자리가 참 많습니다. 총회 임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1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 쫓아다녀요. 이런 선거 구조의 폐단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총회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우리 아까 권순우 총회장님도 선거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목사장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인들 형상이 와서 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제 대제를 만약 시행하게 되어진다면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총회장은 대사회적인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대정부나 대연합활동이라든지 이런 대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주고, 총회장의 임기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우리 뭐 감리교 같은 경우 감독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곳에 보면 다 임기가 뭐 3년, 4년, 5년 막 이러잖아요. 우리 총회장의 임기를 조금씩 더 길게 해서 총회장에 대해 사회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대회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 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회가 실시되어지면 총회나 대회가 자꾸 분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가 실시되어지면 총회가 분열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합동 측과 개혁 측이 합동을 할 때 당시에 개혁 측은 왜 합동을 원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회가 만약에 총회에서 이탈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 총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회가 이탈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 전에 고신측과 우리 합동했다가 고신측이 다시 분열해 나갈 때를 보면 이 중형교회도 사실은 그때 우리 교단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교회잖아요. 대회가 분열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대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분열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또 대회는 여러 가지 인격을 갖추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분열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헌법은 대회는 3개 노예가 연합하여 대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세칙이나 헌법을 수정해서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가 실시되고 나면 대회를 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신학교 출신들이 그 지역에 줄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우리 총신 출신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총회 지금 헌법을 우리가 헌법대로만 지킨다고 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는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고 노예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만 철저히 지킨다면 지금처럼 편법과 같이 이렇게 편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규칙을 정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편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제 총신 신대원에 와서 1년 이상 우리가 연습을 해야만 강도서고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 정확하게만 지켜지면 총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위상이 흔들린다, 이것은 우려하고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재단이나 유시재단이나 총회 재산권에 대한 이 우려의 문제도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이것을 대회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면 총회가 그대로 가면 이 우려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가는, 이것은 인적인 문제이지 이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응급재단이나 총회 유시재단이나 총회 재산권 문제는 대회와 총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과 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 약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대회장의 역할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회장이 아니고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시행세 측에서 잘 담을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회제를 하면 특정 인사에 의해서 이 대회가 장악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회는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그 대회에 어떤 그 영향력이 큰 어떤 정치력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분 한 분에 의해서 대회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장악되어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예 같은 경우에 보면 노예의 정치력을 가진 어떤 막강한 분이 있으면 그 노예가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각 이제 노예나 이제 우리 앞으로 대회가 마찬가지지만 전형위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두어서 위에서 자꾸만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조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추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대로 우리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명문화하고 그래서 분명히 제도화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 인사에 의해서 장악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면 대회제에도 상납금을 내야 되고 총회도 상납금 내야 되고 노예도 상납금 내야 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94회 때 보고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총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의 예산을 대회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 재정, 운영 수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총회와 대회가 잘 협의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역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갈등에 대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영남 지역에서 반대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영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노예수나 총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서북 지역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41개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은 다 해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40여 개의 노예가 있는데 그걸 다시 서울과 한 지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서북이 하나의 구도를 이루고 있고 호남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하나만 해도 중부 하나만 해도 사실은 영남 지역의 전체 노예 수만큼 됩니다. 그런데 호남 중부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대승적인 차원,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좀 큰 뜻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크기의 이 대회가 만약 이루어지면 순서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호남 지역 갈등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영남 지역의 갈등에 대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 부분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현행대로만을 주장하면, 그럼 우리는 언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가보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이 헌법에 대제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나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은 좀 그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가셔서 저도 그리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지금 물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주시면 토론보다는 여기서 받아들는 문제점이 뭔가. 그거는 지금 저희 진행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질의응답 하실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어요. 네. 예, 그렇게 잠깐만요. 볼륨이 좀 너무 높으네요. 올리네. 예, 질의응답하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질문은 30초 정도, 그리고 대답은 1분도.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발언을 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을 좀 절제 좀 하시고, 이 공청이니까 뭐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하시되 감정적인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언어도 조금 잘 절제해서 좀 하시면 유익한 공청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좀 했으니까 여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두 분의 강의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첫째는 총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정치적인 거는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우리 강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실례로 들어서 감리교는 주식으로 2,500억이 날라갔어요. 통합치고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300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외제들에서 변법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대외제를 할 경우에는 교회들이 다 가입이 90% 이상이 돼야 대외제를 행할 때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교회들이 있으면 반드시 대외제하면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외제를 할 것인가? 지리는 지리입니다. 지리. 우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만 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유지재단에 개교회들이 우리 몇 프로가 있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단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은 해봤는지, 요 질문하려고. 자. 일부 아까 전에 우리 때 사홍표 목사입니다. 총회에 있었는데, 제가 총회를 전국을 2번 돌았습니다. 그때 때 제일 끝까지는 얘기하는 빨리 답변하시죠. 예. 총회 유치재단에 가입되어 있느냐 강사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저는 저희 유치재단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 저는 총회 연기금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대제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유치재단이 무너진다, 아니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총회가 있든 대회가 있든 이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운영 방안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총회를 실시하면 더 견고하고 대제를 실시하면 더 약화되어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찬성입니까? 예, 저는 찬성입니다. 소리가 30초 하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부천로의 이성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불법이 되면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 목사님하고 좀 같은 로에 있었다가 전 지금 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감리교는요, 문제가 된 게 학교 문제예요. 대외제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환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총회가 시작부터 불법인데 앞으로 각 노예나 이런 데서 불법했을 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적 발언이죠? 네네네.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헌법 위반이다. 현재 시행이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제 구개혁측과의 합의가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구개혁측과의 합의는 일종의 초법적인 형태의 헌법적 결정인데, 그 결정을 다 위반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위반한 교단이 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결의를 존중함으로 대외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측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저는 이 대외제 시행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대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헌법을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 수정해서 그래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 만약에 대외제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면 헌법을 수정해서 대외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그래야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 현재 상태는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단의 이 문제가 법률 문제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누군가가 대외제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률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민사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교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부비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드리죠. 저는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 목사님 소리나는 여러 가지 이종국 목사님도 여러 가지 대외제 시행했을 경우에 그런 가정적인 문제들을 많이 했는데 좀 가정적인 문제지 그게 너무 꼭 대외제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총회 시스템에서도 어떻든 역할들은 협의회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협의회 차원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중성 부사님 말씀하셨던 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험하고 제도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각 지역의 협의회가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협의회는 총회적으로 묵인되어 진행되는 협의회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가 각 지역 노예에 대해서 강력한 치리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력한 치리권과 영향력을 법으로 행사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지금과 다른 일종의 약간은 침묵적인 모임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정도의 협의회가 강력한 교권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여러 부분의 역사적으로 산재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매우 위험한 총회의 패권주의를, 지역 패권주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도 각 지역 교회에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그 협의회가 사실 대제의 그 산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각 협의회가 과연 친목단체로만 있는가라고 하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협의회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협의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부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공천에 관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그 협의회가 사실은 거의 관할을 하고 그렇게 좀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단순한 친목단체만은 아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예전에 그 우리가 지역대회를 구성했던 그 조직이 지역대회를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유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협의회의 모습입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한두 분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저쪽에 우리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예,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답도 짧게. 조찬현 목사하고 현 헌법자는 이 대외제 실시를 전제로 해서 번외 보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찬반을 지금 공식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107의 결의는 시행을 전제로 한 겁니다. 시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찬반을 공청회를 수고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행 방향이 찬반으로 이런 공청회를 실시할 게 아니고 대외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에 대한 헌법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설명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집니다. 지금은 취재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총에 내놓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이게 맞는 것인지, 왜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잡으셨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대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좋은 안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명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회 측에서 들으셔서 이렇게 공청회 공론할 게 아니고 위원회 측에서 들으셔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 방향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럼 이걸 완전히 지금 이런 공청회는 찬반을 완전히 의견을 나누는, 더 극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하자. 이런 부분이 약하고 민석했구나. 무대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바꾸시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예,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러시죠. 시행이라고 나오니까 우선 그 긴급함은 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개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지금 은퇴 시점에 있는 목사들 보니까 탈퇴하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가 될 경우 어떻게 교회들을 관리할 것인가, 이 12,000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제가.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난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임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총회가 있으면 각 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대제가 실시되면 있다라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총회가 제도를 더 완비하고 또 조직화하는 문제이지 이것은 대제 시행과 대제 신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대로 가도 이탈할 수 있는 교회는 이탈하는 것이고 대제로 가도 이탈할 수 있는 교회는 이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재단에 가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대제 실시와는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총회를 하든 대회를 하든 어차피 총회도 있지만 이것은 조직 그냥 운영이 관한 문제이지 이것은 대제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거기까지 하시죠. 이제 공청회 하는 이유는 제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면 하나입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저희가 우리 총대들에게 설문조사를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전에 설문조사 했더니 모 뉴스에서 신문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말 안 했습니다. 과정입니다. 공청회 없이 이게 지금 결의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공청회도 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공청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찬성 반대라고 하는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청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로 이렇게 찬반 발표해 주셨지만 뭐 반대쪽이고 찬성적이고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발표해 주신 두 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대제시행연구위원회 주관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사실은 좀 지역마다 골고루 이렇게 다녀서 공청회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돈과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장로 기도회가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했으면 하고 이번에 요청을 했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여전히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찬성하시는 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신 분도 우리 총회를 다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에 기울여서 듣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 어려움이 또 뭔가 또 이런 우려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듣고 나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제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합의해서 이것을 한번 해나갑시다. 이런 의견을 다 모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여러 총회들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좀 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의 앞날을 결정할 이 대제 시행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청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발표하신 두 목사님,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하신 모든 임용원들, 또 직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 앞으로 우리 총회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